선생님이 그림으로 남학생들 점수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고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같은 9점씩을 더해준다. 9점씩을 더해주더라도 전체 평균을 남학생들을 9점 올려줬을 때는 전체 평균이 77.5가 되고 여학생들만 9점씩 올리면은 75.5가 됩니다. 그럼 2점이라는 차이는 총점으로 따지면 72점의 차이가 된다는 거고요. 예. 남학생이 더 많은 건 알겠어. 남학생 빼기 여학생이 얼마나 더 많냐? 72 나누기 9 해가지고. 그렇죠. 72 남학생 8명 더 많아요. 나누기 9 하면은 8명이 더 많은 거죠. 남학생이 8명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남학생은 자 36명에서 반반씩으로 가면 18명, 18명인데 남학생은 여학생은 14명, 남학생은 22명. 14명, 22명 이렇게 하면 8명 차이 나죠? 여기다가 플러스하고 빼기 4하고 네. 자 그러면 9점씩을 남학생으로 봅시다. 남학생 22명에게 9점씩을 더해준 거예요. 그러면 총점을 몇 점 올려준 거죠? 198점을 올린 거잖아요. 와우. 예. 22. 36 총점이 올라간 총점이 36명 곱하기 남학생 평균 77.5를 하면요. 이걸 계산해 볼게요. (2790이고요) 이게 2790에서 198을 올려준 거니까 도로 빼주면요. 원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2790에서 198을 빼주면요. 1592가 되죠. 요거는 원래 총점인 거죠. 2592 나누기 36. 네. 요렇게 하면은 원래 평균이 나옵니다. 관찰한 포인트 중에서 총점이 72점이 상승하는데 남녀의 차이가 그 몇 명일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모두 9점씩을 올려줬기 때문에 올라간 총점 72를 9점씩 나누면은 8명이 올라갔다. 8명이 모두 9점씩 올라갔다. 그래서 남녀의 차이는 8명 차이가 난다. 그래서 올라간 9점씩 올라간 학생 수가 22명이고 그래서 198점을 더해 준 겁니다. 도로 빼주면은 원래 총점은 2592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한 번에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서 지금 이 문제가 머릿속에 그림이나 도형으로 그려지는 과정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걸로 소화됩니다. 예, 여기까지 할게요.
어, 아니, 복잡하네. 예, 오늘 엄청 어려운 문제를 풀었죠. 5학년 2학기 거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하고, 20세기 가장 위대한 철학자라고 불리는 비트겐슈타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루드비 비트겐슈타인은 1889년 4월 26일 태어나서 1951년 4월 29일 사망을 했습니다. 비트겐슈타인보다 6일 전에 태어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비트겐슈타인보다 6일 전에 태어난 사람이 히틀러예요. 그래서 둘이 같이 학교를 다녀요. 둘이 학교 동창생이죠. 뭐 서로에 대해서 이제 언급되거나 이런 것들은 없었는데, 히틀러 자서전에도 우리 학교에 아주 독특한 유태인이 한 명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비트겐슈타인을 얘기할 것 같다라고들 추측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비트겐슈타인에 대해서 짧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소리 들리니? 헤이라? 잘 들려요. 네. 5분 뚝딱 철학의 김필령입니다. 오늘은 20세기 가장 위대한 철학자이자 영미 분석 철학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비트겐슈타인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트겐슈타인, 영미 분석 철학을 하신 분들한텐 비트겐슈타인이라는 그 이름 자체만으로 많은 울림이 있을 텐데요. 비트겐슈타인은 성격도 아주 특이했고 또 그런 만큼 그의 생애도 평범한과는 거리가 좀 멀었죠. 그래서 그에 관한 흥미로운 일화가 아주 많은데요. 비트겐슈타인은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오스트리아 군대에 자원 입대를 했어요. 그런데 겁이 너무 없는 거예요. 전장에서 제일 위험한 임무를 자원했을 뿐더러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도 퇴각하지 않고 끝까지 진지를 고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장도 많이 받고 나중에는 장교로까지 승진을 했는데요. 더욱 놀라운 점은 전장에서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글을 썼어요. 이때 그가 쓴 책이 바로 논리철학 논고예요. 이 책은 나중에 논리 실증주의자들의 바이블이 됐는데요. 비트겐슈타인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글을 썼는지 짧은 영상을 하나 보시죠. What is that? It's a man! What is he dead? No, sir. He's writing. Repeat. He's writing in a notebook. 비트겐슈타인은 1889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5남 3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는데요. 비트겐슈타인의 집안은 오스트리아 철강예술을 소유한 엄청난 부자였어요. 비트겐슈타인 궁에서는 매일 음악가들을 불러다가 연주에 갈렸는데요. 이때 초빙된 음악가가 브람스, 슈만, 말러, 발터, 슌베르크 등이었다고 하니 비트겐슈타인 집안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만하죠. 그래서 그런지 비트겐슈타인의 형제들은 음악적 재능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첫째 형은 여러 가지 악기를 다룰 줄 알았고 셋째 형은 첼로를 잘 켰다고 해요. 그리고 넷째 형은 피아노를 아주 잘 쳤다고 하는데요. 비트겐슈타인 자신도 클라리넷을 아주 잘 불렀다고 해요. 아버지는 갑부에다가 자식들의 재능은 뛰어나죠. 참 선택받은 집안이죠. 그런데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비트겐슈타인 형제들이 우울증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비트겐슈타인의 첫째 형은 아버지와의 불화로 자살을 했고요. 둘째 형도 군에서 자살을 해요. 그리고 셋째 형도 술집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청산거리를 먹고 자살을 해요. 자살의 이유가 자신의 동성애적 성향 때문이었다라고 하는데요. 비트겐슈타인도 동성애자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비트겐슈타인도 평생을 끊임없이 자살 충동과
죽음에 대한 공포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자 군에 바로 입대한 이유가 계속해서 죽음과 대면하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려 했던 것 같아요. 청소년기 비트겐슈타인은 기계와 공학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김나지움이 아니라 실업학교에 다녔어요. 여기서 히틀러와 같은 학교에 다녔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둘이 접촉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기록에 따르면 히틀러가 이 학교에 다닐 때 아주 이상한 유태인 한 명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가 바로 비트겐슈타인이 아닌가 하는 추측만 있어요. 이후 비트겐슈타인은 맨체스터 공과대학에서 항공공학을 연구하였는데요. 이때 러셀의 수학 원리를 읽었다고 해요. 러셀의 수리 철학에 매료된 비트겐슈타인은 캠브리지 대학에 있는 러셀을 찾아가는데요. 여기에서 러셀을 졸졸 쫓아다니면서 철학을 공부해요. 언젠가 한 번은 러셀과 논쟁을 벌였는데요. 러셀의 방에 코뿔소가 없다는 것이 확실한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을 벌였다고 해요. 이때 비트겐슈타인은 러셀의 방에 코뿔소가 없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요. 러셀은 비트겐슈타인을 천재의 완벽한 전형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한 1년쯤 지나자 비트겐슈타인은 노르웨이의 바닷가에 있는 오두막집으로 훌쩍 떠나버려요. 그리고 여기에서 혼자 운동 생활을 하죠. 그러던 중 1차 세계대전이 터져요. 전쟁이 터지자마자 비트겐슈타인은 오스트리아군에 자원 입대를 하는데요. 너무 용감한 거예요. 제일 위험한 보직을 자원했을 뿐만 아니라 퇴각 명령도 듣지 않고 용감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전장에서 항상 노트를 가지고 다녔는데 거기에다가 자기 생각을 계속해서 정리했어요. 나중에는 이탈리아 포로 수용소에 수감되었는데요. 거기서 자신의 원고를 마무리해요. 이게 바로 논리철학 논고예요.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 친구들의 도움으로 빠져나올 기회가 있었는데 석방도 거부했어요. 부하들을 남겨놓고 혼자 나갈 수 없다는 거였죠. 전쟁이 끝나고 오스트리아로 돌아왔는데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았어요. 비트겐슈타인의 아버지가 미국 채권을 사뒀는데 전쟁이 끝나자 그게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전쟁 전에는 그냥 오스트리아 갑부였는데 이제 세계적인 갑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 비트겐슈타인은 돈에 관심이 없었어요. 자신의 유산을 형제 자매들과 예술가들한테 전부 나눠줘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선 방 한 칸과 몇 점의 가구만 남겨놨어요. 비트겐슈타인이 전장과 포로 수용소에서 집필한 논리철학 논거는 출판되자마자 고전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 책은 100여 페이지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책이에요. 1번, 세계는 일어나는 모든 것이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해서 7번,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라는 문장으로 끝나는 책이에요. 비트겐슈타인은 이 책으로 모든 철학적 문제들을 궁극적으로 해결했다라고 선언을 해요. 이제 학계에서는 자신이 할 일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더 쓸모있는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시골로 내려가요.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가 되는데요. 이때 비트겐슈타인의 나이가 31였으니까 지금으로 치면 대학원생이 책 한 권 쓰고 모든 철학적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면서 시골로 낙향을 한 셈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비트겐슈타인은 자신의 철학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자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침 캠브리지 대학에서도 계속해서 비트겐슈타인한테 돌아오라고 러브콜을 해요. 그래서 캠브리지 대학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하는데요. 캠브리지로 돌아오는 기차역에 경제학자 케인즈가 마중을 나갔어요. 이때 케인즈는 자신의 부인한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신이 돌아왔소 라고 말이죠. 이때 비트겐슈타인은 이미 신이 돼 있었고 논리철학 논거는 이미 바이블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비트겐슈타인은 학위가 없었어요. 박사뿐만이 아니라 석사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러셀의 주선으로 캠브리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게 되는데요. 논리철학 논거를 학위 논문으로 제출을 해요. 러셀과 무어가 논문 심사를 했는데요. 논문 심사가 끝나자 비트겐슈타인은 심사위원들의 어깨를 두들기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내 논문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난 어차피 당신들이 이해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었어요. 다시 2차 세계대전이 터져요. 비트겐슈타인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번엔 병원에서 조수로 군복무를 자원했어요. 전쟁이 끝나고 학교로 돌아오고요. 이후에는 노르웨이의 오두막집에서 은거하기도 하고 아일랜드 서해안의 오두막집에서 은둔 생활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끊임없는 집필 활동을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나온 책이 철학적 탐구예요. 철학적 탐구의 주제는 논리 철학 논과는 좀 달라요.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이 바뀐 거죠. 1951년 비트겐슈타인이 62세가 되던 해 전립선 암 판정을 받아요. 의사가 이제 살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고 하니까 비트겐슈타인은 아주 좋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평생을 자살 충동에 시달렸으니 빨리 끝내고 싶어 했을 수도 있었겠죠. 비트겐슈타인은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사람들한테 내 삶이 아주 멋있었노라고 전해주세요 라고 말이죠. 비트겐슈타인은 멜컴의 초빙으로 코넬 대학의 한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의 한 줄 요약은 그때의 상황에 대한 기록으로 대신할게요. 모임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멜컴이 복도 끝에서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팔에는 윈드 재킷과 낡은 군복 바지를 입은 가냘픈 노인이 기대어 있었다. 만일 지성으로 빛나는 얼굴이 아니었더라면 사람들은 그를 멜컴이 추위를 피하게 해주려고 데려온 거리의 불황자쯤으로 간주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게스에게 속삭였다. 야, 저 사람이 비트겐슈타인이야. 게스는 내가 농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지 농담하지 말라는 식의 말을 했다. 이때 블랙이 일어서서 그 야윈 노인에게 말을 했다. 비트겐슈타인 교수님,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블랙이 비트겐슈타인이라고 말하자마자 그 자리에 모인 학생들이 숨을 크게 멈추는 소리가 났다. 당신은 이 점을 기억해야 한다. 비트겐슈타인은 1949년의 철학세계에선, 특히 코넬에선 신비스럽고 두려운 이름이었다. 그 숨이 멎는 소리는 블랙이 플라톤,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경우에 생겼을 것과 같은 것이었다. 네, 잘 보셨나요? 네. 네, 어떤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 집에 와서 브람스하고 슈만이 피아노를 가르쳐 줄 정도면은 얼마나 부자였는지 알겠죠? 엄청 부자네. 엄청 부자였어요. 근데 이제 그 세계대전 후에 미국 채권을 사놨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버린 거죠. 이제 자기 누나들한테 이제 돈을 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돈을 줄 거면은 좀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지 않지 왜 그 부자인 누나들한테 줬냐. 비트겐슈타인이 이렇게 말해요. 돈은 인간을 타락시킨다. 그래서 이미 타락한 부자들한테 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은 그거 이제 그냥 되게 청빈한 삶을 살아가죠. 논리철학농구라는 책을 쓴 다음에 초등학교 교사가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 학교 가서 애들을 너무 이제 그 횃돌로 때리고 귀 잡아당기고 애들을 너무 이렇게 야단을 엄하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비트겐슈타인을 이제 추방을 해요. 너무 이제 초등학생들을 너무 엄격하게 가르쳐서. 네. 그 전쟁에서도 비트겐슈타인이 계속 그렇게, 그러니까 훈장을 엄청 많이 받아요. 그 반칙병으로 가장 적지까지
가서 고지를 사수하고 또 거기서 또 노트 필기를 하고 이게 이제 비트겐슈타인한테 영향을 줬던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인간은 죽음을 경험할 때 삶의 깊이가 본질을 꿰뚫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해줬고,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일부러 죽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적지에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노트 필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화면에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그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800페이지가 넘는 책인데, 뭐를 이제 몇 달 전에 사놓고, 내가 이걸 계속 볼 수 있을까? 이제 저도 이제 자신이 없었고, 그래서 그저께 일요일 날 알라딘 중고장터에 가서 만화책을 하나 사왔어요. 비트겐슈타인 만화책. 이 책이죠. 근데 이거를 펼쳐놓고 보려고 하니까는, 이거 뭐 감흥이 이제 떨어지잖아요. 만화책으로 이게 보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무심코 이 책을 펼쳐봤는데, 내용이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독서가, 이런 책도 소화가 가능하겠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이게 되게 뿌듯하고, 15년 동안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한 게, 이게 효과가 있네. 그런 뿌듯함이 들었어요. 그래서 수학 공부를 통해서 용쌤도 생각이 좀 깊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수학의 신이라고 불리던 거죠. 마지막으로 비트겐슈타인을 가르쳤던 러셀도 도달했던 그 깨달음인데, 아무리 어려운 철학이나 수학이나 이런 것들은 그 인간이 배워야 될 궁극적인 배움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배워야 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람이다. 헤이도 서연이도 용쌤한테 수학을 배우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용쌤을 배우는 것. 그 예전에 헤일의 어머니께서 그 혜성이한테도 네가 용쌤한테 배워서 그 사람의 수학 그 사람을 이제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면은 수학 하나를 도달할 그 수학 하나를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이제 배운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많은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아이들을 수학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보여주는 것이구나라는 거죠. 그 비트겐슈타인도 가장 그 영향을 이제 많이 받았던
요토 바이링거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논리학과 윤리학은 근본적으로 같다. 그것들은 자신들의 의무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에서 불필요한 수식을 모두 제거하고 세상을 똑바로 인식하라. 이런 그 궁극적인 얘기들을 하게 된 거죠.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요. 6학년 과정에도 계속 하실 분들은 저희가 저기 있어요. 신청서가 있고, 그래서 추석 이후에 단톡방을 다시 만들고요. 그리고 10월 6일 날 6학년 최상위 준비해가지고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배님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의견이나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은 단톡방에 남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